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추천해 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상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보내주실 때는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잊지 말고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리는데요. 실시간 라이브 채널도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TV 채널과 동일하게 유튜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2097대입니다. 일단 2097.85포인트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2100선 오늘 좀 넘어가주면 하는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약 3포인트도 남지 않았네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자, 98대까지는 조금 전에 올라갔습니다. 2100선 찍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이 많이 사네요. 2,504억 원. 저희가 연기금을 계속해서 주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쉬지 않고 매수를 해주고 있고 저희 방송 시작한 지 지금 한 40분 조금 더 지났는데 지난 시간대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수급 짚어드릴 때 1,600억 원이었고 지금이 2,127억 원입니다. 그 사이에 벌써 500억 원 정도를 또 순매수를 연기금 쪽에서 해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도 20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더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개인은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2포인트대입니다. 코스닥도 더 이상의 낙폭은 진행이 되지 않는데 하루간의 흐름 좀 정리해보도록 하죠. 보시면 646 고점이고요. 저점은 642. 지금 포인트가 오늘 장중 저점 부근인데 뭐 강하게 밀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수급 보시면 쌍끌이 매수긴 합니다. 뭐 수급은 괜찮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개인은 파는 모습 나쁘지 않은데 지수 자체는 가지 못하는 게 기관의 매수 물량 적고요. 외국인도 그다지 많이 매수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환율이 1192원 50전입니다. 일단 오르고 내리는 폭 자체가 크진 않고요. 조금 전에 이진우 소장과도 잠깐 환율 이야기했는데 1195원 부근에 가면 살짝 멈춥니다. 최근에 1200원대를 보내지 않겠다는 약간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46분 지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오늘 시장은 자율주행 등 개별 이슈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움직임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도 헬릭 스미스 쇼크가 크게 다가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 밖에도 어떤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한국항공우주, 헬릭 스미스, 만도, 마니커, 마지막으로 코리아 FT입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헬릭 스미스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헬릭 스미스의 임상 3상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오늘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면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 12만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릭 스미스의 임상 3상이 약물 혼용이라는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실패했죠. 엔젠시스 투여군과 위약군 간의 약물 혼용 가능성 때문에 엔젠시스 약효 입증이 불가능해진 건데요. 앞서 신라젠과 HLB 등의 국내 신약 개발 기업들의 임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헬릭 스미스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제약바이오의 희망이었던 헬릭 스미스의 이번 결과에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종목, 쉽게 끝나지 않는 이슈, 돼지열병 관련주를 만나봅니다. 오늘 마니커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현재 12.45% 상승해서 1,49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1,605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 연천, 김포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돼지열병 확산이 돼지고기 가격 저항선을 뚫어낼 기세입니다.
발병 농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돼지고기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데요. 한강 이남까지 내려온 돼지열병이 전국 최대 양돈 지역인 충청으로 확산된다면 돼지고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 달 전과 비교해서 국산 냉장 삼겹살 100g의 가격이 200원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대체재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마니커를 비롯해서 하림, 정다운 등 꾸준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섹터를 바꿔봅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코리아 FT가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관련 대규모 투자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9.83%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3,46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가서 현재 3,460원을 최고가 터치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뉴욕에서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의 선도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자율주행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앱티브와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한 건데요. 대규모 투자 소식에 현대차 그룹 부품 공급사인 코리아 FT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코리아 FT는 신규 사업으로 차세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악천후 상황에서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ADAS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합작 법인 소식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만도는 하락세였는데요. 이번에는 만도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7.71% 하락해서 3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반등의 기미가 없이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최저가는 33,7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앱티브의 합작 법인은 2022년까지 완성차 업체 등에 공급할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이번 투자가 만도에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합작 법인과 현대모비스로 이원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현대기아차에 ADAS를 공급해온 만도의 입지는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모비스와의 향후 경쟁도 심화될 거고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행하는 레벨이 높아질수록 만도 입장에서는 활로를 모색하는 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번엔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방위산업 섹터에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전날 대비 5% 하락해서 38,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최저가는 38,900원, 최고가 41,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한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는데요. 한편 미국산 무기가 앞으로 국내 무기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에 대표 방위주인 한국항공우주 오늘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은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4일째 어떻게 보면 소폭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 지표에 대한 혼조세로 인해서 장중에 보합권으로 등락을 하다가 지금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이 정도 보합권에서 장이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수인 PMI 지수가 50포인트 이상 상회를 하면서 200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 따라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호황인 반면에 독일 지수의 PMI 지수는 50포인트 미친 한 47.71까지 내려가면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경기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헬릭 스미스 쇼크로 인해서 일부 제약바이오들이 하락함에 따라서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헬릭 스미스의 임상 3상 결과가 병역요법이
동영역법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스가 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빠르면 11월에서 12월 정도에 FDA 종료에 따른 미팅을 갖게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 임상에 관련된 부분에서 미심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로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헬릭스미스의 경우에는 저가 매수보다는 한 2, 3일 정도 하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가 매수보다는 역시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는 상황이 나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현재 헬릭스미스의 시가총액은 2조 5천억이지만 공매도 잔고는 아직까지 1조 5천억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판매에 따른 반등은 있겠지만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좀 쳐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 섹터로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니커를 비롯해서 사료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닭고기와 그리고 해양 어류 등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천까지는 퍼졌다가 어저께 김포까지 확진이 되면서 점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남하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돼지열병의 경우에는 거의 치사율이 100%이고 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마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단기 차익 실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장 마감 전략으로는 이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조정할 때는 매수 관점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헬릭스미스의 3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가 이런 그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트리플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QD, OLED에 대한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 이런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그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MC넥스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과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회사의 수익성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만 하더라도 현재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156% 증가한 305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의 영업 매출도 1조 2천억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멀티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카메라가 2개 들어갔다면 이제 트리플 카메라까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삼성전자 향 매출이 어떻게 보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카메라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에 따라서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실적도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비 6%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상승세를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9년도 영업이익은 전년비 144% 증가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폰 시장 이외에도 지금 현재 자동차 전장 쪽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카메라라든지 여러 장착하는 개체 수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42,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 위원님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SAT입니다. 이 종목도 한번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회사가 상당히 좋은데 주가가 아직까지는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T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중계기용 모듈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G 통신 시대에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환을 시키는 모듈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5G 관련해서 기지국들이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3대 통신사를 다 거래처로 좀 두고 있다는 겁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죠. 지금 3사들의 그 5G 핸드폰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SAT가 좀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전국에 설치된 고정식 증축기의 70% 이상을 이 SAT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납품하고 있는 회사 거래처가 한국도로공사, 그다음에 국도관리사무소, 지자체 공공기관이 되겠다. 그래서 강급공사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급업체하고 거래가 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납품을 하고 납품에 대한 그 대가죠. 자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런데 민간 기업 업체하고 거래를 하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구조를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2분기에 5G 핸드폰, 스마트폰 가입자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5G 스마트폰 가입한 비중이 30%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올 상반기에 또 한 4월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좀 이루어진 건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30%니까 상당히 많이 좀 가입자 수가 좀 가입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내에 한 400에서 500만 정도 좀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했는데, 한 500만 정도는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 1000만 명, 그리고 24년도에는 한 19억 명 정도 이 가입자 수가 좀 될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통계 좀 수치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까지에서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42%를 좀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까지도 전망을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입자 수들이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3G에서 4G로 갈 때, 4G에서 5G로 갈 때, 그러니까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3G에서 4G로 갈 때도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장기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상승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이번에도 4G에서 5G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3G에서 4G로 갈 때 기지국 설치하는 숫자보다 4G에서 5G로 가면서의 그 기지국 설치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죠. 10배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G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SAT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 가신다고 하면은 수익을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그리고 회사 자체의 주가가 보면 저평가가 되어 있고 바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또 가게 되면은 또 시세를 좀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주당 100원의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9월 이제 다 갔죠. 마지막 주니까. 그 다음에 뭐 10월, 11월 이제 되면은 뭐 12월 달 되면은 배당주에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연말이 되겠는데, 뭐 지금부터라도 SAT를 좀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1,665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다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키워갔다가 오늘까지 한 약 3일 정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사 같은 경우도 좀 워낙 지금 바닥에 있으면서 저평가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나 같은 경우는 월드 오브 크래프트죠.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2 등을 개발한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 휴대폰 결제 업체이면서 또 국내에 NC소프트라든가 네이버, 그리고 네오이즈, 넥슨 등이 동사의 결제 솔루션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체에서의 이 다날의 결제 솔루션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 테마주가 움직이게 되면은 또 다날도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12년 1월부터 해서 음악 서비스, 그 다음에 스타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 사업 부분을 다나
엔터테인먼트하고 좀 분할하고 계열사로 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벨소리라든가 통화 연결음, 그다음에 스타하보, 스타 블로그그, 그다음에 모바일 미팅 등 휴대폰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또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메신저 사용할 때 그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도 어떤 글을 남기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이모티콘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하고에 또 연계해서 이 캐릭터 하나를 좀 생산하고 있고,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뭐 음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음원도 중요하지만은 캐릭터 하나만 잘 키워도 엄청난 지금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커피 프랜차이즈죠. 달콤이라는 회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달콤이라는 커피숍에 가셔서 뭐 커피 한 잔 마셔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바로 다날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 콘텐츠라든가 음원 음반 쪽에서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은 또 테마주로서 연계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에 미국 최대 이동 통신사인 버라이전 와이어리스와의 제휴를 좀 맺어가지고 티켓몬스터 및 카카오 등과의 제휴를 체결해가지고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겨냥해서는 바코드 결제 솔루션을 개발한 중국 텐센트 그룹과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서도 국내 바코드의 결제 솔루션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결제 쪽,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쪽에서 결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온라인 쪽으로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의 전자결제 쪽 관련해서 또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17년 1월부터 해서의 VR, AR이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반에 사용되는 사용자 인증 방법, HMD 장치 및 상기 HMD 장치의 제스처 기반의 사용자 인증 방법을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좀 취득을 했다. AR하고 VR 같은 경우도 게임 쪽도 연관이 많이 되죠. 우리가 게임 할 때도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통해서도 하는 거고, 한때 뭐 포켓몬스터인가요?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게임, 그것도 한번 붐이 일어나면서 강원도 쪽에가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강원도 쪽으로 많은 젊은이들도 찾아가는 그런 진풍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게임 쪽으로도 이 연관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특히 VR과 AR하고 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구를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또 봤을 때하고 또 매장에서 봤을 때가 또 다릅니다. 근데 이런 증강현실, 가상현실로 통해서 내 집에 이 가구를 배치를 했을 때 과연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또 가구 시장에 또 연계가 돼. 지금 뭐 이케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가구 업체들도 그렇게 가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다 뭐 집을 다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했는데, 이 부동산 어플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AR과 VR을 연결해가지고 직접 내가 가서 그 집을 본 것처럼 자세하게 구석구석 다 볼 수 있게끔 좀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업체 쪽에서도 이제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이런 어플이라든가 모바일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갔을 때 훨씬 더 또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얼마든지 AR하고 VR 통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이 대리점들도 없어진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반면에 이 자동차 판매가 이 홈쇼핑으로 들어오면서 그 홈쇼핑을 연결해가지고 내가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이 자동차를 구동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연계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카카오의 뱅크월렛, 카카오의 바코드 결제 인프라를 좀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KT의 결제 솔루션 전문 기업인 MC페이와의 제휴를 통해서 배달 전용 간편 결제인 페이온 플러스 앱을 좀 출시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핀테크하고 연결이 되는 게 이제 특히 카카오 쪽에서의 인터넷 은행 쪽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 쪽에다가 바코드 결제 인프라를 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금융과 IT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핀테크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인 K뱅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차에서 인터넷 은행 신청해가지고 많이 탈락했는데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갖춰라 하면서 정부 쪽에서 좀 유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쪽을 개인정보에서 정부에서도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관련해가지고도 여러분께서 단화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년 10월부터 해서 삼성페이에다가 온라인 서비스를 좀 제공하면서 삼성페이죠. 저도 삼성페이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카드를 다 일일이 다 가지고 다녔어야 돼요. 그래서 카드 지갑이 상당히 이제 두껍거나 아니면 또 지갑에 너무 두꺼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근데 이 핸드폰에 페이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페이 하나만으로도 여러 개 카드를 거기에다가 결제 수단에다가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카드 결제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하고도 관련됩니다.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의 업비트의 본인 인증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의 페이 프로토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좀 제공하면서 메인넷 출시도 좀 했다라는 거. 그래서 후오비 코리아에서 상장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상화폐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상화폐,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그쪽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33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라온 CQ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온 CQ 같은 경우는 모바일 또는 유비쿼터스 및 기기 인증 보안 솔루션의 보안 전문 업체이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느 쪽에다가 보안을 좀 집중적으로 좀 두고 있느냐 하면요, 금융이라든가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보안 솔루션에서도 모바일 백신, 그 다음에 가상 키보드, 모바일 암호 인증, 그 다음에 모바일 단말 관리 등 PC 보안 쪽으로 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쪽으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열 회사인 라온 화이트햇을 통해서 화이트 해커 실무 교육과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전문가 실무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재산, 직접 재산 그걸 만들어냈으면 그걸 지켜야겠죠. 그게 이제 보안인데, 특히 우리가 다 매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커 중에서도 화이트 해커가 있고 블랙 해커가 있는데, 화이트 해커는 공격하는 입장이고 블랙 해커는 공격하는 입장이고 화이트 해커는 방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커 중에서 블랙 해커 같은 건 나쁜 애들이죠. 왜냐하면 상대의 어떤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든 거니까. 저도 랜섬웨어를 몇 번 좀 걸려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쇼핑 업체에서도 개인 정보가 노출이 돼서 어땠었습니까? 소송이 걸려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보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체에서 이 화이트 해커를 고용해서 채용해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해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블랙 해커 쪽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어요. 해커 하면은 나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 화이트 해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방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대기업체에서도 화이트 해커를 채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국가죠. 일본 같은 경우는 화이트 해커들을 상당히 채용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재계 상위에 있는 그룹이 만약에 해커를 통해서 정보가 노출이 됐다 하면은, 그때는 이 화이트 해커에 대한 또 어떤 인식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해커 쪽이 앞으로는 새로운 직업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트 해커 쪽으로 해서의 라온 시큐어 좀 여러분께서 잘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바이오 인식 쪽으로도 보안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라든가 액티브엑스를 설치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입력하지 않고 지문이라든가 홍채, 그다음에 얼굴 인식 등을 통해서 생체 인식이라든가 핀 번호에 통해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현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누르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지문이죠. 또 홍채라든가 얼굴 인식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라온 시큐어 같은 경우 모바일 쪽으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보안 쪽으로 여러분이 잘 좀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핀테크하고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들 쪽에다가 보안 솔루션 아까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핀테크하고 연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페이하고도 이 회사도 좀 연관이 됩니다. 삼성의 SEAP죠. 삼성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공식 파트너로서 삼성페이의 그 모바일 솔루션인 녹스를 좀 현재 좀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인
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18년 2월에 그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더루프와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 생체 시스템을 좀 공동 개발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좀 체결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가상화폐하고도 연관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2,8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라운 시큐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대형 엔터주 중에서 CJ ENM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JTBC와 OTT의 합작법인 설립 추진 이슈가 있었습니다. 내년 정도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내 동영상 플랫폼은 이제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TT에 대한 국산화 요구가 꾸준하게 좀 높아졌고, 국내 업체 간의 협력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서 그 국내 OTT 플랫폼에 콘텐츠를 유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과 그 JTBC의 콘텐츠 결합 상품 출시라든지 뭐 이런 시너지 효과도 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에 대한 수출도 좀 꾸준히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TV보다는 그 스마트폰을 비롯한 그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가 꾸준하게 좀 늘고 있죠. 동영상 플랫폼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TV에서 흥행한 드라마라든지 예능 프로그램들의 수출 범위가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OTT 업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추가 공급에 따른 수익 개선은 충분히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OTT 업체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콘텐츠 추가 공급에 따른 수익 개선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CJ ENM은 이제 CJ 홈쇼핑과 이제 합병을 했었죠. 홈쇼핑 부분을 보면 그 홈쇼핑 VR 기술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CJ 홈쇼핑이 자사의 그 티커머스 채널 CJ 홈쇼핑 플러스에서 VR 기술을 적용한 그 여러 가지 상품들, CJ 홈쇼핑이 자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여행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VR 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로 뭐 소폭이나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CJ ENM과 홈쇼핑이 합병한 데 따른 외연 성장 효과는 아마 올해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그러니까 합병 전에도 CJ ENM과 CJ 홈쇼핑은 각각 어느 정도 수익을 잘 내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두 회사의 결합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버닝썬이라든지 뭐 일본과의 관계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엔터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낙폭과대 매력이 생겼고, 엔터주에 씌워져 있었던 리스크가 지금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세적으로도 이평선을 지금 거의 다 돌려내고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초입 구간이니까 접근하기에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보겠고요.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제 엔터 관련주입니다. 쇼박스인데, 그 지난주에 JTBC 16부작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제작 위탁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게 반영이 될 건데, 그 인센티브는 또 별도 사항이에요. 그래서 추가 수익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는 그 원작 인기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기존 웹툰의 흥행에 따른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서준 씨가 주연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고, 그 최근에 엔터주가 이제 바닥권을 찍고 올라가죠. 국내 토종 OTT 출범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JTBC가 이제 CJ ENM과 OTT 합작법인 설립하기로 결정을 또 했었고요. 그래서 국내 OTT 업체 출범 시 다수의 콘텐츠를 확보한 업체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쇼박스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화 이제 봉오동 전투가 어느 정도 흥행을 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수익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쇼박스는 봉오동 전투의 배급사고, 그 한일 관계 악화 시기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인기몰이를 좀 했죠. 손익분기점이 450만 명이었는데 450만 명을 크게 돌파한 건 아닌데 어쨌든 돌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 개선 기대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역시 이제 낙폭과대 이후에
저가 매수 유입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 오늘도 밀렸다가 밑골이 달면서 5일 이평선 지지는 해주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인 추가 상승 역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일 종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3,650원 정도. 네, 그 다음 저항대겠죠. 손절가는 3,25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인데 인산가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가 이제 조금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코스닥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거래소에서 코스닥 미래산업 릴레이 IR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좀 참석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인산가는 죽염과 죽염 응용식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죽염이라면 이제 굳이 이제 치약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죽염이 많이 쓰여요. 장에도 쓰이고, 진액이라든지 아니면 환 같은 이런 제품에도 많이 쓰입니다. 국내 시장에 죽염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주력 제품은 인산 죽염입니다. 국내 죽염 시장 내 1위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정부가 올해부터 식품기능 표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 식품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기능성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죽염이라든지 죽염 응용식품에 대한 건강 증진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있고, 홈쇼핑과 편의점을 비롯한 판매 채널 꾸준하게 좀 확장시키는 모습도 나타나고, 올해 홈쇼핑 채널 판매와 이제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상반기 매출액이 114억 원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트라든지 백화점, 신규 채널도 확장하면서 외형 성장을 꾸준히 이뤄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친환경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약간 횡보인데 외국인 수급은 좋아요. 8월 달부터 시작해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조만간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보겠고요. 목표가는 1,85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600원 정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산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추천 종목들 리뷰 바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T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이틀 동안 살짝 조정이 좀 나왔었던 흐름인데 바로 오늘 또 회복을 좀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옆으로 좀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좀 잠깐 지금 외국인들이 살짝 좀 들어왔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5G 관련된 종목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먼 미래를 좀 보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가지고 계신 분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차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앵커님께서 시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맞아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게임 업체 쪽으로 해서 좀 수혜가 받는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아까 스타크래프트2라든가 월드 오브 크래프트 이렇게 결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게임 테마하고 좀 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의 콘텐츠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 또 캐릭터도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콘텐츠라든가 음반 쪽하고도 테마하고 좀 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미국이죠.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에 좀 제휴가 좀 체결이 됐고, 그래서 티켓몬스터, 그다음에 카카오하고도 좀 제휴 계약이 좀 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전자 결제하고도 또 연관이 좀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이죠. 이건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의 하나의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게임이라든가 가구, 자동차, 부동산 쪽, 그다음에 의료 쪽이죠. 그다음에 국방 쪽 많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핀테크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페이하고 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가상화폐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블록체인 쪽하고도 연관이 돼서 좀 보면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33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 팀장님, 지난 시간에 호텔신라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아직은 뭐 이렇게 큰 움직임은 아닌데 일단 3분기부터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는 5일 이평선을 다시 한번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뿐이 아니라 이제 중소비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격은 이제 목표가 92,000원, 손절가 82,000원입니다. 아직까지 전략 변동시킬 이유는 없으니까 네, 가격만 기억하시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오늘은 어떤 종목 볼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금일은 쇼박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드린 종목 중에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주, 바닥권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가격 전략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네, 매수가 금일 종가, 목표가 3,650원, 손절가 3,250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6632번님의 대모입니다. 9,99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됐어요. 예. 상장이 얼마 안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굴삭기에 들어가는 부품인 유압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보면은 주가가 크게 뭐 흔들리는 건 없습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 음봉 숫자는 그렇게 적지가 음봉 숫자는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의 매수세에서 좀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동시호가에 조금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매수가가 9,900원이신데 조금 눌림이 왔을 때 좀 샀더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 말씀 조금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쉬움이 일단, 있다, 아쉬움이 있는 건데 일단은 뭐 가지고 뭐 보유하셨으니까 뭐 매수하시고 계속 보유하시고 21선 부근에서 이쪽 정도에서 아니면 살짝 밀리는 8,000원도 오신다 하면은 여기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은 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 종목만 더 가봐도 될 것 같아요. 1218번님의 EM코리아 들어와 있습니다. 5,800원에 비중 높네요. 50% 절반인데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손절하실 타이밍은 아니죠. 네,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M코리아는 일단은 수소차 관련주로 좀 묶여 있는데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주가 지금 많이 밀려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반등하면서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는 네, 그런 흐름들 나오고 정부도 친환경 자동차 육성에 앞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는 지금부터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추세적으로도 추세가 깨졌다가 이제 9월달 초부터 좀 회복을 시키고 지금 60일 이평선까지 올려쳤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신규 매수도 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위치라고 보니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까지 좀 엮이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EM코리아 자체는 아니고 자회사인 EM솔루션이 이제 환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잔반 급여 금지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도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위치도 괜찮기 때문에 뭐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50%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렵겠네요. 그래서 보유 매수만 가져가자라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 저항에 걸리는 구간이니까 딱 기대해 볼 수 있는 목표가다. 손절가는 한 5,200원 정도. 네, 오늘 저가가 깨지는 구간을 잡아드릴 테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뭐 홀딩하시면 뭐 괜찮은 성과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지수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100선을 터치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동시호가에서 2101대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좀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루간의 흐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 좀 장중 조정이 나왔고요. 이후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2095, 97 사이에서 움직이던 시장이 3시 이후에 21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기관의 매수 물량이 무려 3,213억 원입니다. 연기금 지금 저희가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2,434억 원을 현재 시간대까지 매수를 합니다. 동시호가에 조금 더 매수가 진행 중인 걸로 지금 보이는데 거의 뭐 1시간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800억, 900억 가까이를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 많이 들어왔네요. 1,427억 원에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일단 상승장이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지면서 1,430억 원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오늘 혼조세를 보이다 결국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고요. 현대차도 강보합권입니다. 네이버도 주춤주춤하다가 강보합권 장 후반에 정리를 해주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현대모비스가 잘 달립니다. 분할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재료로 지금 3%가 넘게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다 올라갑니다. 포스코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LG화학도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0선 지키면서 마무리 예상이 됩니다. 641.53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646 장중 고점, 저점 641.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은 상반된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혼조세였지만 코스닥은 올라가는 차트고요. 코스닥은 내려가는 차트입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사고요. 사던 기관이 파네요. 지금 쌍끌이 매수였는데 기관이 장 후반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90억 매도고요. 금융투자, 연기금은 사지만 투신, 보험 이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고 개인이 178억 원을 하락장에서 사지 않고 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 일단 CJENM,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 1, 2위 종목들 나란히 빠지는데 상승하던 CJENM이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고요. 헬릭스미스가 시총 4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펄어비스가 지금 빠져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하던 펄어비스가 지금 하락 전환을 했고요. 헬릭스미스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임상 3상 실패로 오늘 한가 하루 종일 풀리지 않고 있고 잔량이 무려 5천억 원대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 휴재로 올라가고요. SK머티리얼즈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소폭 조정 나오는 가운데 HLB가 지금 3.59%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마감이 예상됩니다. 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혼조세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코스피 시장은 오늘로 13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닥 시장은 650선을 넘고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 13거래일 연속 상승한 데가 오늘 포함해서 딱 3번 있었습니다. 1984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13거래일인데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의 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기염을 토하면서 13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상승 피로감은 좀 쌓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상승 기운이 좀 더 저해지면서 하락보다는 상승 소재가 좀 더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기간, 특히 연기금의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 시장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장거래 타이 기록까지 세우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은 올해만 2번 1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갔다 이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도 있고요. 내리는 종목들은 하락 모멘텀이 있었을 텐데 각각의 모멘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시장에 지금 반영되는 악재와 호재가 큰 굵직한 모습은 지금 현재 없는 모습이고요. 지난밤에 미국 제조 PMI 지수가 51을 기록하면서 5개월 내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미국장이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 역시 우리 시장의 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이제 하락 모멘텀 같은 경우는 독일 제조 PMI 지수가 41.4를 기록했는데 상당히 50 밑에서 상당히 오래
동안 계속해서 50 밑에서 유지를 하면서 최근 2009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치를 좀 보여주면서 역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제조업과 역시 연관되어 있는 부분,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이 9월 달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나오면서 10개월 연속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오늘 그 헬릭 스미스가 임상이 실패가 되면서 역시 좀 투심을,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투심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이 교차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 모멘텀이 좀 더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섹터별로 뭐 오른 섹터 있고 내리는 섹터 있었을 텐데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조금 쉬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못 올랐던 업종, 음식료 업종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바닥을 다지고 일정한 기술적 상승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은행 업종이 역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이제 쉬어가는 업종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철강과 건설, 음식료, 여기 이제 은행 업종까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선도 업종과 후발 업종이 다시 교차하는 지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어느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봤을 때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업종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수 정리한 뒤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코스피는 상승 마감입니다. 2100선 턱걸이 하네요. 2101.04포인트에 0.45% 오르며 마감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0.49% 빠지면서 641.84포인트에 거래가 마감됩니다.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환율은 1원 70전 올라가면서 1195원 7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알아보도록 하죠. 주제가 뭘까요? 시장의 신뢰감을 상실한 헬릭 스미스. 네, 어제는 헬릭 스미스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냉탕과 온탕을 오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결국엔 냉탕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여쭤보도록 하죠. 주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 좀 드렸는데, 자, 헬릭 스미스가 오늘 이제 임상 결과, 사실 임상 결과 발표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임상 결과 발표는 연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이제 탑라인 3상 임상 결과 발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시장에서 신뢰감을 좀 더 상실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단순하게 임상의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최근에 의약품에서 특히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옥석에서 탈락되는 업체들을 좀 보시면은 시장에 좀 신뢰감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라젠의 팩사백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상 효과 없다라는 부분과 함께 좀 전에 엄청 전에 보셨던 그 코롱의 인보사 관련된 부분도 실제적으로 채취했던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라고 나오면서 예를 든다면 뭐 쉽게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새우깡을 샀는데 안에 새우깡이 있는 게 아니라 문어막 가재가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의약품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임상 실패 결과 발표보다도 어쩌면 더 최악의 발표가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성했던 임상 3상 결과는 실패와 성공, 효과와 이제 안전성을 논하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인 임상 실험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약을 투여한 균과 약을 먹지 않은 균에서 효과 안전성을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실제 이 한 자군이 뒤섞이면서 평가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뒤섞인 게 한 10% 내외 정도 채 안 되는 부분인데, 임상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이제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나왔고, 이걸 실패냐 성공이냐 부분은 상당히 미묘하게 얘기를 했지만, 조금만 기퉁에 이제 현재 상태로서는 실패라는 문구를 이렇게 넣으면서 상당히 이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임상에 실패를 했고 어떤 향후 움직임이 아니라 실패한 상태에서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개인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상당히 난감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이제 임상 결과를 보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와 안전성이 있다 없다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안전성을 넘어서서 효과가 좀 더 좋은 경우 이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처럼 효과가 실패로 나왔는데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새로운 수가 임상을 논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또다시 이제 새로운 또 희망을 좀 불어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임상의 FDA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난치성 질환, 뭐 항암제라든지 혹은 지금 이번에 발표된 헬릭스미스 같이 신경병성 통증 같이 실자 치료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임상을 허가를 많이 해줍니다. 대신 이 허가를 내주는 것과 실제로 성공을 통해서 제품 발매하는 건 별개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 좀 보면은 이런 난치성 질환제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FDA 임상에 진입하기가 쉽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으로 상당히 작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임상 결과가 미약하게 나오면서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최근 한 달 내 최대 매수한 종목이었고, 유일하게 많이 매수한 10개 종목 가운데서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오늘 하루아침에 이제 그 결과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차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적으로 접근한다면, 이전에 우리가 임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말씀드렸다시피 FDA 임상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하면 안 된다. 특히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FDA는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조건 임상 들어간다고 해서 모멘텀을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함께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 보신 것처럼 대부분 임상에 실패한 회사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파트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임상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검증이 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임상 2상, 3상 단계에서 글로벌 파트너십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약물 실패했던 약물 3개 다 보시면 글로벌 파트너십이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참고하면서 다음번에 우리가 또다시 이 바이오라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장에서 IT와 양대 축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부분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옥석을 좀 가릴 때는 반드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임상의 단계와 임상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그리고 난치성 질환에 대한 FDA 가이드라인을 좀 확인을 하면서 적어도 이 제품화가 되든지 제품화 직전까지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되는 제품에 좀 국한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향후 지금 현재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전체적으로 한 달 만에 대차 잔고가 400만 주 이상 늘어난 데 비해서 오늘 기관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는 종목이 3만 주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공매도 유지되고 있는 대차 잔고 한 800만 주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할 개연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을 좀 보신다면 기가가 하한가에서 풀릴 때 반등을 주시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일단은 청산하는 관점을 좀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청산 포지션이 지금은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조금 남으면 헬릭스미스는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내일 지켜볼 만한 종목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예, 내일의 330 종목은 바로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장과 함께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현대건설 기계는 현대중공업에서 건설 기계 부분만 인적 분할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물론 현재 이 건설 기계 파트가 주도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지만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최근에 이제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선침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현대건설 기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에서 한 2% 정도 이상 배당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가 배당을 하면 오히려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좀 안정적이면서 고배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좀 접근해 볼 만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주가 가격을 좀 보시면은 저평가 메리트가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전체적인 PER을 보시면은 0.5배가 안 되는데 0.49배인데 자, 이 정도 가격대라면은 전체적인 배당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참고해서 들어갈 만한 주식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게 현대건설 기계 차트를 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실제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나오는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저점을 좀 형성하고 이제 지금 현재 쌍바닥을 형성하고 최대 매물대를 돌파해 나가는 형국에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면 이 가격대에서 실질적으로 더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모양이고요. 연말까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면서 배당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주가 탄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분이라면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좀 바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헬릭스미스발 악재가 또 겹친 건데 사실 코오롱 티슈진, HLB, 신라젠 그리고 이번에 헬릭스미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시총 5위 안쪽에 들던 종목들만 지금 계속해서 이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뭐 옥석 가리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헬릭스미스를 제외한 대형주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모두 다 어렵다. 아니면 뭐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형주들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크면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으로 논한다면 사실 그 헬릭스미스 같이 단기간에 주가가 확 뛰어버리면 대형주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모양이지만 실제로 좀 보시면은 우리가 제약 바이오는 두 가지 업체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대형 제약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약이 출시되는 경우와 소형 바이오 업체들인데요. 대형 제약사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신약, 특히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글로벌 체결 계약이나 파트너십 계약 그리고 임상 단계에 따른 FDA 보고 라인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이제 헬릭스미스 같이 소형이 이제 바이오 신약 업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부분은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임상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 임상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페이퍼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가 바이오 업체들 분명히 예전에 IT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2, 3년 앞으로 3, 4년이 아마 옥석 가리는 중요한 시기가 될 건데 임상을 검증할 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그 업체가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 업체를 검증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들을 확인하는 게 우리가 가장 편하게 바이오 업체에 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임상 내용이나 거기에 따른 단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꼭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총 크다고 뭐 좋다고 얘기 듣고 묻지마 투자보다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지는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